우리나라는 전 세계 1등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언제냐고요? 1442년 5월 한양 경복궁 마당 한 어린 신하가 빗물을 받는 작은 쇠그릇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높이는 약 32cm, 지름은 약 15cm, 겉으로 보면 그저 작은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릇의 이름은 세계 과학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치구기, 말 그대로 비를 측정하는 기구. 이날 이 그릇이 처음 설치되면서 조선은 인류 최초로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비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치구기와 똑같은 원리의 기상관측 장비를 서양에서 처음 만든 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639년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텔리라는 천문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치구기보다 정확히 197년 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한국이 노벨상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만약 1442년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조선은 그의 물리학상, 천문학상, 공학상을 다 휩쓸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의 왕이 통치하던 단 한 시대에. 여러분, 한 나라가 갑자기 세계과학 1위가 된다면 그 비밀이 뭘까요? 천재 한 명이었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 어떤 시스템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사람은 세종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은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서 위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글은 세종이 한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건 세종이 진짜로 만든 것 바로 발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천재가 계속 나오는 시스템. 한 번의 발명이 아니라 발명이 계속 일어나는 인프라. 세종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그 시스템은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이 되자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거의 똑같은 청사진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80년 전에 한 왕이 만든 R&D 국가 전략. 이게 21세기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다 보고 나면 아마 학교에서 배운 그 성군 세종은 다시는 떠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대신 한국사 최초의 국가 전략 설계자로서의 세종이 보일 겁니다. 기대되시면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세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갑시다. 1442년에 조선. 이 시점에서 세계 어디가 가장 잘 살고 있었을까요? 1442년 유럽을 봅시다.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이 1340년대에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쓸어버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회복기에 들어선 시점이에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유럽 다른 지역은 여전히 중세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100년 전쟁의 막바지였고 신성 로마 제국은 분열돼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도시였던 피렌체조차 인구가 약 5만 명.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같은 시기 한양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조선의 수도가 유럽 최첨단 도시보다 2배 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1442년 한양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정교한 도시계획 안에서 가장 표준화된 도로를 걷고 가장 정확한 시계를 보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그 시대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명나라.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죠. 인구 약 1억 5천만, 영토는 한반도의 50대. 그런데 명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땠을까요? 명영락제 시기에 정화의 함대가 인도양을 누볐던 게 1405년부터 1433년, 세종이 즉위한 1418년과 거의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영락제가 죽고 명나라는 해상활동을 멈추고 안으로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R&D 투자는 줄었고 기술자 양성도 정체됩니다. 반면에 조선은요, 세종은 즉위 직후부터 미친 듯이 기술 개발에 자본을 쏟아붓습니다. 한쪽은 멈춰있고 다른 쪽은 가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442년 시점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해 본다면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자기 미화가 아닙니다. 서양 과학사학자 조지프 니덤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 동아시아 과학사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니덤은 15세기 전반의 조선은 세계 천문학 기상학 분야의 최첨단이었다고 적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권위 있는 학자가 600년 전 조선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반도라는 작은 땅, 그것도 명나라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시대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시스템. 세종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잘한 일은 발명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잘한 일은
발명이 계속 나오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이 지편전입니다. 한 가지 비교를 더 보여드릴게요. 1442년 치국이가 만들어진 그 해의 세계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영국에서는 헨리 6세가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으로 국력이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막 권력을 잡기 시작한 단계였어요.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꽃피기 한참 전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무라트 2세 시대로 곧 콘스탄티노플 함락 1453을 준비하던 무렵 명나라는 정통제가 환관 왕진에게 휘둘리며 토목보의 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격동의 한복판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빗방울의 양을 재고 있었어요. 남들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조선은 그릇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작아 보입니까? 아니,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칼은 한 세대를 지배합니다. 데이터는 500년을 지배합니다. 지편전, 말 그대로 현명한 자를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름 뒤에는 어마어마한 국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갑시다. 지편전은 세종이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고려시대에도 비슷한 이름의 기관이 있었고 조선 초 정종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이름뿐인 도서관에 가까웠습니다. 세종이 한 일은 지편전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지편전을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재설계한 것이었어요. 1420년 세종 즉위 2년 차 그는 지편전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핵심 변화가 4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일을 시키시겠어요? 세종이 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첫째, 장기 근무 시스템. 당시 조선의 일반 관료는 한 자리에서 길어야 23년 일했습니다.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세종은 지편전 학사들을 한 자리에 10년, 20년 묶어뒀습니다. 연구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편전은 종신연구원 제도를 도입한 셈입니다. 이게 21세기 표현으로 뭐냐? 테뉴어. 미국 대학의 종신교수직. 세종은 580년 전에 이미 그 개념을 실행했어요. 둘째, 사가독서 제도. 이게 뭐냐? 지편전 학사 중 우수한 사람을 골라 몇 달에서 1년까지 휴가를 주고 집에서 공부만 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유급연구 안식년. 조선시대에 이게 있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모든 교수가 유급 안식년을 받지는 못합니다. 580년 전에 그것도 신분제 사회조선에서 세종은 그걸 운영했어요. 셋째, 자료 무제한 접근권. 지편전 학사들은 궁궐의 모든 도서, 그리고 명나라에서 수입한 최신 자료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책 한 권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명나라에서 들여오는 책 한 권은 평민 한 가족의 1년 식량값에 맞먹었습니다. 그런 책을 지편전 학사들은 마음껏 봤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세종은 인재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넷째, 왕과 직접 토론할 권리. 지편전 학사들은 다른 어떤 관료들도 갖지 못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왕과 직접 학문 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 세종은 거의 매일 지편전에 들러 학사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어떤 학사가 자기 말에 반박해도 화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어 묻고 또 물었어요. 이 4가지가 합쳐졌을 때 지편전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두뇌 집단이 됩니다. 지금 표현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편전은 조선판 카이스트와 한국과학기술원, 청와대 정책실, 국가지식정보원 이 4기관의 기능이 한 곳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편전은 단순한 R&D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두뇌 그 자체였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이 단순히 책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종은 그들에게 국가 프로젝트를 던졌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치국이 개발, 자경로 칠정산 편찬, 농사직설 편찬, 향약집성방 편찬 이 모든 게 지편전에서 나왔습니다. 지편전은 도서관이자 연구소이자 정책실이자 프로젝트 실행팀이었어요. 이게 1420년대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은 대부분 양반 사대부 출신이었습니다. 문서 작업, 이론 연구, 정책 설계는 그들이 잘했어요. 하지만 치국이 같은 실물 발명품을 만들려면 손으로 직접 쇠를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다음 블록에서 만날 인물입니다. 여기서 지편전의 진짜 무서운 시스템을 하나 더 꺼내겠습니다. 사가독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글자 그대로 옮기면 휴가를 내려서 책을 읽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종은 지편전 학사들 중에서 몇 명을 골라
1년에서 3년씩 모든 업무에서 빼냈습니다. 봉급은 그대로 줍니다. 출근도 안 합니다. 회의도 빠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21세기로 환산하면 국책연구원 한 명에게 3년 동안 풀 봉급을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생각만 하세요 라고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어떤 기업, 어떤 국가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1430년대 조선이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진짜 큰 연구는 바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세종은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영실, 조선 과학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모릅니다. 대략 1390년대로 추정됩니다. 태어난 곳은 동래, 지금의 부산.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신분 체계에서 기생은 천민 중에서도 낮은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영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관노, 즉 관청 소속 노비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 사다리에서 그는 거의 바닥에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노비를 종산품 관료로 만든 왕이 조선 500년에 또 있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세종이 유일에 가깝습니다. 장영실은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비범했다고 전해집니다. 쇠를 다루는 일, 정밀기구를 만드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가 동래 관청에서 일하던 시절 이 소문이 어느 날 한양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태종이 그를 한양으로 불러 올렸어요. 장영실의 첫 번째 큰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궁궐의 기구들을 수리하는 일. 그런데 그가 수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 기구들의 결함을 발견하고 더 정밀하게 고쳐냈어요. 세종이 왕세자였던 시절부터 이 사람을 눈여겨봤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1418년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장영실은 곧바로 핵심 기술자 자리로 발탁됩니다. 여기서 세종이 한 일이 정말 비범했어요. 1421년 세종은 장영실을 명나라의 유학사절단으로 보냅니다. 명나라의 최첨단 천문 관측기구, 시계, 기상 측정 장비를 직접 보고 배우라는 거였어요. 노비를 외국 유학에 보낸 거예요. 이게 580년 전 조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MIT로 유학 보내는 셈입니다. 장영실은 명나라에서 약 1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세종은 그를 상의원 별자라는 관직에 임명합니다. 종호품, 노비 출신이 종호품이 됐다는 게 당시 사대부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노비를 관료로 삼는 것은 사대부의 명분을 해칩니다. 종이 어떻게 관복을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하, 신분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세종이 답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만든 기구를 보라.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 한 줄. 580년 전에 한왕이 입에 올린 이 한 줄이 지금 우리 시대의 능력주의 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1432년부터 1442년까지의 10년. 이 10년이 한국 과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10년입니다. 장영실은 이 기간 동안 거의 모든 핵심 발명품을 쏟아냅니다.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천평일구, 정남일구, 혼천의, 간이대. 이름만 들어도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 발명품 하나하나가 그 시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장영실이 세종에게 한 말이 한 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전하의 명을 따를 뿐 신은 한 일이 없습니다. 세종의 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네가 한 일이 없다면 이 그릇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겸손과 인정이 짧게 오간 대화 한 토막. 이게 두 사람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1442년 장영실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종이 타고 가던 가마가 부서진 거예요. 그 가마는 장영실이 설계 책임자로 만든 가마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이 그 가마를 탔다가 부서지면서 임금이 다칠 뻔했다고 합니다. 장영실은 곤장 80대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그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정확한 사망 연도도 묻힌 곳도 그 뒤의 행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조선 과학사를 통째로 짊어졌던 천재가 가마 사건 하나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마가 부서진 사건이었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종산품까지 올라간 그를 못마땅하게 본 양반 사대부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가마 사건은 그들에게 좋은 핑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추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사건 처리 방식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다른 일에서 보여준 너그러움과 비교하면 이 사건만 유독 결말이 깔끔하지 않아요. 장영실의 실종은 어쩌면 조선 신분제 사회가 자기 모순을 견디지 못한 첫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천재를 알아본 왕은 있었지만
그 천재를 지켜낼 사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영실이 사라진 그해 세종은 치국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그의 빈자리를 한 가지 발명으로 채우려는 듯이 장영실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야 합니다. 세종이 그를 명나라로 유학 보낸 일화입니다. 1421년 세종은 장영실을 명나라에 보냅니다. 사신단의 일원으로 끼워서요. 이유는 단 하나, 그곳의 천문 기계와 시계 장치를 직접 보고 오라. 여기서 한 가지가 놀랍습니다. 장영실의 신분이 그때까지도 관노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를 외국의 사신단으로 보낸다는 것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종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명나라 흠천감 지금으로 치면 국립천문대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모든 장치를 분해하고 조립해봤습니다. 돌아온 뒤 그가 만든 첫 발명품이 자경루였어요. 이 한 사람을 위해 세종이 무엇을 깬 것일까요? 외교 관례, 신분 질서, 그리고 비용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깼습니다. 한 명의 천재 노비를 키우기 위해서요. 이런 결단이 21세기 우리 시대에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세종시대를 빛낸 세 가지 발명품. 치국이, 자경루, 칠정산.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 무릎을 칠 겁니다. 세 가지가 모두 데이터 인프라였다. 먼저 치국이부터 봅시다. 1442년 5월 세종은 한 칙령을 내립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국 모든 구년에 같은 규격의 치국이를 설치하라. 매일 강우량을 측정해 한양에 보고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를 측정한다는 발상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농경 국가에서 강우량은 생사의 문제였거든요.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농사가 결정되고 농사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고 세금에 따라 나라 살림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조선은 강우량을 정확히 측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방 관리들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는 가뭄입니다. 라고 말로만 보고했죠. 이 보고가 부정확하니까 세금 조정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가뭄이 든 지역에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데 지방관리가 올해 풍년입니다. 라고 거짓 보고하면 백성만 죽어났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이 아닌 숫자로 보고받기로 합니다. 전국에 같은 규격의 치국이를 보냅니다. 같은 단위, 같은 방식, 같은 보고 양식. 지방관리들은 매일 빗물의 높이를 측정해서 한양에 보고합니다. 이 데이터가 모이면 조선 전체의 강우 지도가 그려져요. 580년 전에 조선은 이미 전국 단위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갖췄던 겁니다. 세종이 만든 건 치국이가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자경루. 1434년에 장영실이 만든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입니다. 자경루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내려서 정해진 시간마다 종이 자동으로 울립니다. 지금 시계와 똑같은 기능이죠. 차이가 있다면 자경루는 사람이 매번 종을 칠 필요가 없었어요. 완전 자동. 이게 왜 중요했냐? 조선은 농경사회였고 시간이 정확해야 모든 게 굴러갔습니다. 언제 농사를 시작할지, 언제 세금을 거둘지, 언제 군대를 동원할지 이 모든 게 시간 표준에서 시작됩니다. 자경루는 한양에 설치되어서 국가 공식 표준 시간을 발신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종이 울리면 그 소리에 맞춰서 한양 전체가 움직였어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자경루는 조선판 GPS 위성 시간 동기화 시스템이었습니다. 표준 시간 인프라. 이게 치국이와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 칠정산. 이게 진짜 미친 사건입니다. 칠정산이 뭐냐? 조선의 자체 천문 달력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명나라의 달력, 그러니까 대통령을 사용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매년 달력을 만들어 주변국에 나눠줬어요. 조선도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명나라 달력은 베이징 기준입니다. 한양은 베이징보다 동쪽에 있죠. 일출, 일몰, 일식, 월식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 차이로 인해 조선의 농사 시기가 매년 미세하게 어긋났어요. 세종은 이 문제를 풀기로 합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천문학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한양 기준에 우리 달력을 만들어라. 이게 1442년에 완성된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당시 동아시아에서 자기 달력을 가진 나라는 단 3개였습니다. 명나라, 아라비아 제국, 그리고 조선. 조선이 세계에서 4번째로 자기 천문 달력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감히 조선이 자기 달력을 만들어? 라는 도발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세종은 이걸 강행합니다. 명나라가 시비를 걸지 못하게 외교적 표현은 다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독자 달력을 운영했어요. 이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세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입니다. 명나라 눈치는 보면서도 실리는 끝까지 챙기는 사람. 광해군의 등거리 외교가 200년 뒤 등장한다면 세종은 그 원형을 이미 1440년대에 보여줬어요. 자, 정리해봅시다. 치국이 전국 강우량 빅데이터, 자경루 표준시간 인프라, 칠정산 독자 천문 달력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조선만의 시공간 좌표계. 세종은 자기 나라의 고유한 시공간 측정 시스템을 깔아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 시공간을 가진 나라는 자기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자기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으면 자기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정책을 만들 수 있으면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죠. 이게 1442년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가뭄 든 지역엔 세금을 깎아주고 풍년 든 지역엔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농사 시기를 한양 기준으로 정확히 맞추면서 식량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세종 제위 후반에 인구가 늘기 시작한 데는 이 데이터 인프라의 효과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세종의 진짜 천재성이었어요. 발명품 하나가 아니라 발명품들이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건 국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580년 전에 한 왕이 그 일을 했어요. 여기서 칠정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칠정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조선은 중국의 달력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한양과 북경은 위도가 다릅니다. 일출 시간이 다르고 절기가 미세하게 어긋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중국 달력을 보고 씨를 뿌리면 며칠씩 어긋났어요. 조선의 농업이 사실은 중국의 시간표 위에서 어색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종은 이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순지와 김담 두 명의 천문학자를 시켜 한양을 기준으로 한 독자적인 천체 계산표를 만들게 했어요. 10년 넘는 작업 끝에 1442년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완성됩니다. 이 책으로 조선은 일식과 월식을 1분 단위까지 예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당시 자체 천문역법을 가진 나라는 단 4곳, 중국, 아랍, 인도, 그리고 조선이었어요. 우리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남의 시간표 위에서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1442년 조선이 한 일은 사실시간 독립선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세종은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설계자였을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천재이면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세종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7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걸 만들 수 있었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첫째, 장기 투자.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R&D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집현전, 관측소, 인쇄소, 의학기관, 이 모든 기관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2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세종 자신이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재위 긴 호흡의 정책, 이 단순한 공식이 세종시대의 가장 큰 자산이었어요. 둘째, 신분을 가리지 않는 인재풀. 장영실이 가장 유명한 사례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세종은 출신을 보지 않고 능력을 봤어요. 집현전에는 사대부 출신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기술자, 의관, 천문학자 같은 잡과 출신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학벌 출신 무시 채용입니다. 셋째, 연구자에게 자유시간. 사가독서 제도가 대표적이죠. 세종은 인재가 시간 압박 없이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과 닮았는지 아십니까? 구글의 20% 룰입니다. 직원이 자기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룰. 세종은 580년 전에 이미 그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넷째, 국가 프로젝트와 연결. 집현전 학사들은 학문만 한 게 아닙니다. 훈민정음, 농사직설, 치국이 같은 실용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했어요. 이론과 실무가 같은 사람의 손에서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대학과 산업의 연결입니다. 다섯째, 외국 자료 적극 수입. 세종은 명나라, 아라비아, 일본의 최첨단 자료를 적극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요. 장영실이 명나라 유학을 갔던 일이 대표적이죠. 지금 표현으로 하면 글로벌 R&D 협력입니다. 여섯째, 표준화. 세종은 모든 발명품을 전국 표준 규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치국이 하나만 봐도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전국에 보냈어요. 표준이 없으면 데이터가 비교 안 되거든요. 세종은 이걸 알았어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국가 표준 시스템입니다. 일곱째, 왕이 직접 토론. 이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세종은 학자들과 거의 매일 토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자들이 왕의 의견을 반박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수평적 의사결정 문화입니다. 자, 이 7가지를 한 번 더 보세요. 장기 투자, 인재 다양성, 자유시간, 산학 연계, 글로벌 협력, 표준화, 수평 문화. 이게 21세기 R&D 강국의 7대 조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핀란드 같은 R&D 강국들이 갖춘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 세종은 580년 전에 이 7가지를 본능적으로 갖추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 하나하나가 다 미친 거예요. 이게 천재 한 명의 영감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종은 즉위 32년 내내
이 시스템을 끊임없이 손질하고 다듬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한 진짜 일은 천재 발굴이 아닙니다. 천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 이게 우리가 세종을 다시 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슬픈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었다면 왜 조선은 그 후 과학 강국으로 남지 못했을까요? 답은 한 정권의 결정에 있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죽습니다. 향년 53세. 당시로선 그리 짧은 수명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루지 못한 일도 아직 많았어요. 세종의 뒤를 이은 건 그의 큰아들 문종. 문종은 아버지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집현전도 그대로, 관측소도 그대로, 치국이 운영도 그대로. 그런데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게 12살의 단종. 그리고 이때부터 조선의 과학 시스템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 그러니까 훗날의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는 정변입니다. 이 정변에 가담했던 한 명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집현전 학사들 중 일부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숙주. 그런데 동시에 정변에 반대한 집현전 학사들도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그 유명한 사육신입니다. 이 6명은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가 1456년에 모두 처형됩니다. 세조의 분노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집현전 자체로 향했습니다. 1456년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580년 전 한국 과학사의 두뇌가 한 정변의 후폭풍으로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한 정변이 어떻게 200년 과학을 죽일 수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집현전 폐지는 단순히 한 기관을 없앤 게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30년에 걸쳐 쌓아 올린 R&D 인프라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장기 근무 제도가 사라졌고, 사가독서 제도가 약화됐고, 외국 자료 수입이 줄었고 왕과의 토론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세종 시스템의 7기둥 중 5개가 한 번에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치국위는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치국위는 운영됐지만 새 발명품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자격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 시대에 만들어진 자격루는 점차 낡았고 그걸 수리할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칠정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밀도가 떨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다시 명나라 달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세종이 580년 전에 만든 시공간 좌표계가 한 정변 이후 점점 사라진 거예요. 왜 한 정권은 자기 나라의 미래를 포기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세조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과학이 아니라 정통성이었어요. 자기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집현전은 그 세력 중 하나였어요. 학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비판적입니다. 세조 같은 왕에겐 그들이 불편했죠. 그래서 그는 집현전을 없앴습니다. 200년 과학을 미래에 양보하고 자기 5년 권력을 지키는 쪽을 택한 거예요. 이게 정치가 과학을 죽이는 방식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580년 전 조선에서 그 사례가 만들어졌어요. 그 후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년이 지나기 전에 유럽이 따라잡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하고 1610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고 1639년 카스텔리가 강우량 측정 장비를 만들고 1687년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합니다. 유럽은 17세기 내내 과학혁명을 일으키며 뻗어나갑니다. 조선은요? 세종시대의 치국위를 그대로 쓰면서 250년을 멈춰 있었습니다. 1442년 세계 1위였던 나라가 1700년에는 세계 변방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리고 1910년 조선은 일본에 합병됩니다. 세종이 580년 전에 쌓아 올린 시스템이 5년 만에 무너졌을 때 이미 그 멸망의 시계는 작동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세종을 다시 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데는 5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잔혹한 비대칭, 세종 사후 조선이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21세기로 옮겨와 봅시다. 2026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AI 3대 강국 진입,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을 세계 3위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건 정책들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초격차 AI 선도기술 확보, AI 인재 양성, AI 기본사회 구축,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국가 AI 클러스터. 이 단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580년 전 세종이 했던 일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11로 매칭해보겠습니다. 세종의 집현전, 지금의 국가 AI 전략위원회 카이스트 AI 클러스터. 세종의 장기 근무제도, 지금의 국가연구개발 장기 펀딩. 세종의 사가독서 제도, 지금의 연구자 안식년 기초연구지원. 세종의 치국위 전국 표준화, 지금의 국가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세종의 자격루 표준 시간,
지금의 AI 공통 기반 인프라, 세종의 칠정산 독자 달력 지금의 국가주권 데이터 인프라, 세종의 장영실 발탁 지금의 신분학벌 무관 인재 채용, 세종의 글로벌 자료 수입 지금의 국제 R&D 협력. 이 매칭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본질이 같기 때문에 구조도 같아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최강이 되려면 결국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 인재 다양성, 표준화, 글로벌 협력, 수평 문화, 데이터 인프라. 이 7가지는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580년 전 세종이 알아낸 그 답을 2026년 한국 정부가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건 뭘까요?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시스템이 천재보다 중요하다. 한국엔 천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천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할 뿐이에요. 세종이 가장 잘한 일도 발명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인재 한두 명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 둘째, 장기 호흡이 가장 큰 자산이다. 세종이 32년 동안 일관되게 R&D를 밀어붙였기에 그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만약 그가 5년 만에 죽었다면 우리가 아는 세종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R&D 예산이 출렁인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한 정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다음 정권에서 무력화되는 패턴이 반복돼 왔어요. 세종 사후 집현전이 무너진 그 패턴 그대로입니다. 셋째, 시스템을 지키는 건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세종이 30년에 걸쳐 쌓은 시스템이 세조에 의해 5년 만에 흔들렸습니다. 이 교훈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 인프라를 만드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23년이면 충분합니다. R&D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정치권을 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당신이 2026년 한국의 정책 결정자라면 세종에게서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기다림. 세종은 치국이 한 대를 만드는데 10수년을 기다렸습니다. 자경루도, 칠정산도 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분기별 실적, 1년 성과, 임기 5년. 이 호흡으로는 진짜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세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길게 보는 용기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보는 그 시야. 그게 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진짜 비밀이에요. 2026년 대한민국이 내건 국정과제 1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I 3대 강국 진입.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AI 인재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이 했던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집현전처럼 한 사람을 10년, 20년 같은 자리에 둘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 23년 단기 프로젝트입니다. 사가독서처럼 13년 동안 풀 봉급을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생각만 하세요 라고 보내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영실처럼 신분과 학벌의 벽을 깨고 진짜 재능을 발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SKY 학벌과 박사학위에 갇혀 있어요. 칠정산처럼 남의 시간표가 아닌 우리만의 표준을 세울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만든 모델을 따라가는데 급급하죠. 세종이 만든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을 비교하면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기계와 돈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종은 사람에게 시간을 줬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580년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1450년 봄 53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영릉. 수많은 조선 왕들의 무덤 중에서도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능으로 꼽힙니다.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 그대로 화려하지 않게 본질에 가깝게 580년 전 한양 경복궁 마당에 빗물을 받는 작은 쇠그릇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그릇이 인류 최초의 표준화된 기상관측 장비였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세종이 만든 건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발명품이 아니라 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그가 죽고 5년 만에 흔들렸습니다. 이게 한국사가 우리에게 가장 잔혹하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시대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 결단을 지킬 시스템이 없으면 모든 게 한 세대 안에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AI 3대 강국을 외치는 시대, 반도체 초격차를 외치는 시대, 그런데 동시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R&D 예산이 흔들리는 시대, 우수한 인재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빠져나가는 시대,
시대, 세종이 지금 한국에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발명품 하나에 매달리지 말라. 발명이 계속 나올 토양을 만들어라. 천재 한 명을 찾지 말라. 천재가 계속 나올 시스템을 지켜라. 5년 임기에 매달리지 말라. 30년의 호흡으로 일하라. 여러분의 시대에 집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에 있습니까? 기업 연구소에 있습니까? 스타트업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580년 전 한왕이 그 답을 자기 인생 32년 전체로 적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답이 지금도 우리 앞에 청사진으로 놓여 있다는 것. 세종이 만든 건 치구기가 아닙니다. 그가 만든 건 발명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 청사진을 펴서 다시 그릴 차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판단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